자유를 찾는 모든 이들의 꿈. 프리워터. 글 아미나 루크만 도슨. 옮김 이원경. 어떤 이들은 악랄한 노예 농장을 탈출해 북부로 갔다. 하지만 미국 남부의 깊은 습지와 숲으로 도망친 사람들도 있었다. 거기서 그들은 몰래 자유로운 삶을 살았다. 이 이야기는 당시의 일을 상상한 픽션이며 등장하는 인물, 지명 등은 실제와 차이가 있다. 서막. 산지는 또 규칙을 어겼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때는 밤이고 금지된 경계지대에 산지 혼자 있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엄마가 누누이 경고했는데 산지는 곧바로 경계를 넘어가 습지 섬의 안전한 마을을 벗어났다. 살짝 보기만 할 거야. 산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바라는 건 그게 다였고 금방 돌아갈 작정이었다. 진흙 언덕을 미끄러져 내려가니 키 큰 나무 한 그루가 있었다. 나무로 올라간 산지는 거친 가지들을 차례로 밟고 점점 더 높이 올라갔다. 맨 꼭대기 가지에 서자 달빛 아래 산지의 갈색 피부가 은빛으로 번들거렸다. 거기서 멀리 바라보았다. 진창과 늪, 뒤엉킨 수풀로 이루어진 습지가 눈앞에 펼쳐졌다. 실망스럽게도 동쪽에서 안개가 하얀 깃털 담요처럼 몰려와 시야를 가렸다. 산지는 늪과 안개 너머 농장지대를 보려고 길을 썼다. 이 습지에서 태어난 자유로운 아이인 산지에게 그곳은 수수께끼 같았다. 거기서 기적적으로 탈출한 산지의 부모님과 몇몇 사람들은 습지 깊은 곳에서 이 작고 건조한 섬을 발견했다. 진흙 바다 한가운데 자리 잡은 그들만의 비밀 섬이었다. 산지처럼 습지섬에 사는 아이들 사이에서는 농장지대에 관한 온갖 괴담이 나돌았다. 머리가 둘 달린 사람, 등딱지 없는 거북, 죽었다 살아난 해골. 이제 12살인 산지는 스스로 다 컸다고 생각했지만 그런 이야기들이 어디까지 사실인지 확신하지 못했다. 다만 위험한 것들은 틀림없이 있다고 믿었다. 과연 어떤 위험일까 궁리하면서 산지는 주머니에서 호두 모양 돌멩이를 꺼내 팔매줄 가운데 놓고 머리 위로 빙빙 돌렸다. 가죽끈이 허공을 가르는 소리가 마치 아이들이 뜨거운 수풀을 홀짝이는 소리 같았다. 산지는 농장지대를 겨누고 모험의 꿈을 담아 손목을 휙 돌려 돌팔매를 던졌다. 그리고 하늘 높이 솟구친 돌멩이가 달빛을 가르고 저 아래 안개의 바다로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여행. 1. 호머. 숲속에서 듣는 개 짖는 소리는 훨씬 무섭다. 으르렁 으르렁 컹컹대는 소리가 나무에 부딪혀 튕기면 놈들이 사방에서 다가오는 것처럼 들린다. 스톡스가 사냥개 전부를 보냈다. 그자는 우리가 탈출하려는 낌새를 눈치챘고 그건 모두 내 잘못이었다. 하지만 에이다는 나를 원망하지 않았다. 겁에 질려 눈이 휘둥그레진 채 앙상한 두 팔로 나무 줄기에 꽉 매달렸다. 가쁜 숨을 헐떡이던 에이다가 소리쳤다. 오빠! 이제 어떡해?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나는 숨이 차서 대답할 수 없었다. 그러고 싶지도 않았다. 내 마음은 여전히 우리가 떠나온 곳에 있었다. 엄마랑 애나는 어디 있을까? 어떻게 두 사람을 두고 올 수 있었지? 엄마는 나 때문에 되돌아갔고 이제 두 사람 모두 우리 곁에 없다. 오빠, 개들이 쫓아와. 땅에 떨어진 나뭇가지들이 밟히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퍼뜩 정신을 차리고 소리쳤다.
달아나! 하지만 너무 늦었다. 달빛 아래 뾰족하게 고추선 개의 귀가 보였다. 우습게도 나는 그 개를 금세 알아보았다. 주인님 저택 부엌에서 엄마가 쓰던 무쇠소처럼 크고 둥근 개의 얼굴이 어둠 속에서도 또렷이 보였다. 밭에서 일하는 노예들을 감독하러 나갈 때면 스톡스는 그 커다란 머리통에게 먹이 주는 일을 나한테 시켰다. 나는 아침마다 우유를 짜고 달걀을 꺼내온 뒤 그 일을 해야 했으며 말들에게 물을 먹이고 털을 빗겨주는 일은 그 다음이었다. 개들은 우리가 받는 배급 식량과 거의 같은 음식을 먹었다. 운 좋은 녀석들. 하지만 언제나 우리를 향해 성난 얼굴로 심술궂게 지저댔다. 배은망덕한 놈들. 지금 이곳에서 바로 그 개가 나를 쫓아오고 있었다. 내 손에서 음식을 받아먹던 일 따위는 상관없다는 듯이. 우리는 하찮은 존재였다. 난 노예이고 저 개는 나를 잡으라고 보낸 놈이었다. 개의 이빨이 내 발목에 박혔다. 에이다가 비명을 질렀다. 그럴 필요도 없었다. 너무 겁에 질린 난 뜨겁고 축축한 혀 말고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난 다른 발로 개의 머리를 찼다. 놈이 내 발목을 놓고 깽깽대며 뒤로 물러났다. 다른 개들이 오면 함께 다시 나를 덮치려는 눈치였다. 난 에이다의 손을 잡고 달아났다. 근처에 물이 있었다. 엄마가 알려준 강. 만약에 엄마가 안 보이면 둘이서 그 강으로 가. 엄마가 그렇게 말했다. 당시에 나는 그 지시를 귀담아 듣지 않았다. 우리는 북부로 가고 있었고 엄마와 에이다가 내 곁에 있었으니까. 엄마는 강이 있다고 말했지만 서덜랜드 농장 옆에 잔잔한 개울과는 다르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강이 보이기도 전에 소리부터 들렸다. 밤인데도 강은 깨어 있었다. 우리는 강 기슭에 멈춰 섰다. 뒤에서는 개 짖는 소리, 앞에서는 거센 물소리가 요란했다. 굶주린 괴물이 울부짖는 것 같아. 에이다는 모든 괴물이나 천사에 비유했다. 하지만 지금 한 말은 사실이었다. 언덕 아래로 쏟아지는 강물은 음식을 기다리는 배처럼 꾸르륵거리고 이리저리 혀를 날름대며 안개 자욱한 습지 쪽으로 구불구불 흘러갔다. 그곳에 다다르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그런 걱정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었다. 다시 저 개들과 맞닥뜨리면 놈들이 아까처럼 순순히 물러날 리 없었다. 에이다, 너 하늘을 나는 꿈을 꾼다고 했지? 내가 물었다. 개들에게 쫓기는 상황인데도 에이다는 내가 자기 꿈을 기억해줘서 기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자, 이제 그 꿈처럼 날 기회가 왔어. 우린 이 강기슭에서 뛰어내릴 거야. 에이다는 골똘한 표정으로 물었다. 저 강물로? 난 고개를 끄덕였다. 무른 땅을 박차는 개들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하지만 오빠, 난 헤엄 못 치는데. 두려움이 아니라 서글픔이 묻어나는 말투였다. 괜찮아. 너 할 수 있어. 하지만 오빠도 헤엄 못 치잖아. 그 사실을 생각해 볼 겨를도 없이 난 에이다의 손을 잡고 강 기슭으로 달려가 펄쩍 뛰었다. 2. 호머. 지난 여름 민구 아저씨가 죽었을 때 관 하나가 우리 노예 숙소로 보내졌다. 폭이 좁고 길이가 짧은 단순한 나무 괴짝이었다. 내가 잘 아는 사람은 아니었다. 하지만 아저씨를 관에 넣을 때 거들어서 똑똑히 기억난다. 키가 큰 남자였다. 그 짧은 나무 괴짝에 넣으려고 긴 다리를 접어야 했고 한여름 땡볕 아래서 뚜껑에 못질을 했다.
관 속에서 아저씨가 숨을 쉬지 못할 거란 생각에 두려웠던 기억이 난다. 강물에 뛰어들자 퍼뜩 민고 아저씨가 생각났다. 물속에 잠기니 관에 누워있는 기분이었다. 숨을 쉴 수도, 앞을 볼 수도, 움직일 수도 없었다. 물이 푸딩 같은 느낌이었다. 무겁고 축축하고 매끄러운 푸딩. 푸딩처럼 축 늘어진 난 에이다의 치맛자락이 발에 감기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다. 치맛자락을 붙잡고 마치 그 머리 큰 개와 다시 싸우듯 발길질을 하며 팔을 휘젓기 시작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다. 마침내 물 밖으로 고개가 나왔다. 물이 귀 속으로 들어가고 얼굴을 때렸다. 내 품에 안긴 에이다는 어둠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잊지도 않은 것을 붙잡으려고 기를 썼다. 오빠! 에이다가 캑캑대며 소리쳤다. 강물에 떠밀려 하류로 내려간 우리는 요동치는 폭포에 휘말렸다. 이후 곧 폭포 너머로 떨어져 도로 물속에 잠겼다. 내 머리가 강바닥에 돌에 부딪혀 소 방울처럼 땡그렁 울렸다. 눈앞이 캄캄해졌다. 정신이 들었을 때 나는 물에 떠 있었고 에이다의 두 팔은 내 곁에 없었다. 그때 소리가 들렸다. 비명소리. 에이다가 마지막으로 주인 마님에게 불려갔을 때 질렀던 비명소리와 똑같았다. 엄마가 우리를 북부로 데려가겠다고 마음먹게 된 바로 그 비명. 난 사나운 강물로 다시 들어갔다. 이번에는 물살을 이용해 하류로 더 멀리 에이다를 찾으러 갔다. 에이다의 갈색 피부에는 점이 많다. 내 주위에 그렇게 점이 많은 사람은 크럼 주인님 뿐이다. 그 점들 때문에 말썽이 생겨 마님 앞에서 비명을 지른 것이다. 달빛 사이로 에이다의 점들이 눈에 띄었다. 강 기슭에 몸을 붙이고 있는 에이다를 강물이 쉴 새 없이 밀치고 때렸다. 난 발로 물을 차면서 필사적으로 동생에게 갔다. 에이다가 나를 붙들었다. 우리는 강기슭에 튀어나온 나무 뿌리를 잡고 천천히 강을 벗어났다. 무태 오른 나는 지쳐 쓰러졌다. 머리가 무겁고 지끈거렸다. 에이다가 기침을 하며 물을 뱉고 힘겹게 말했다. 아까 우린 날았던 게 아니야. 그래, 그런 것 같아. 제자리에서 펄쩍 뛸 게 아니라 아주 빨리 달려와서 뛰어야겠어. 에이다는 내가 아니라 자기가 12살인 양 설명했다. 7살이나 됐는데도 에이다는 여전히 꿈에 매달린다. 난 정반대다. 한번 해보고 안 되는 걸 또 하는 일은 절대 없다. 이제 어떻게? 에이다가 물었다. 난 주위를 둘러보며 답을 찾으려 했다. 앙상하고 키가 큰 굶주린 사람 같은 나무들이 차렷 자세로 서 있었다. 크고 뚱뚱하며 줄기에 마디가 많은 나무들은 옆으로 누워 있었다. 사방이 온통 넝쿨과 덤불로 뒤엉켜 꿈같은 안개와 어둠에 휩싸여 있었다. 내가 콜록콜록 기침을 하자 습지 전체가 꾸룩꾸룩, 으르르, 짹짹, 삐약삐약하며 대답했다. 습지가 내 소리를 들은 것이다. 두려움이 온몸을 휘감았다. 서덜랜드 농장에서는 나만의 원칙들이 있었다. 그중 제일 중요한 것은 눈에 띄지 않기였다. 그것이 내가 살아남는 요령이었다. 나는 그 어떤 관심도, 심지어 좋은 관심마저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터득했다. 그래서 온종일 어느 누구도 그 무엇도 내가 근처에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게 하며 지냈다. 내가 소 젖을 짜고 말의 털을 빗기고 화단을 가꾸고 달걀을 꺼내오는 동안에는 소가 음매하거나 닭이 꼬꼬댁 울거나 누가 내 이름을 부르는 일마저 없었다.
나는 어디에도 없었고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렇게 제대로만 하면 안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습지에서는 내 원칙이 통하지 않았다. 습지는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나는 무르고 축축한 땅에 고개를 쳐박았다. 오래된 차 냄새가 났다. 오빠, 저 괴물들 소리 들려? 에이다가 내게 기대며 물었다. 동생의 거친 곱슬머리가 내 코에 닿았다. 에이다는 상상하기 좋아했다. 땀에 젖은 얼굴에 점들이 달빛을 받아 작은 동전처럼 반짝였다. 저건 짐승들이 내는 소리야. 괴물 같은 건 없어, 에이다. 나처럼 갈색인 에이다의 눈동자가 어두워졌다. 우리가 닮은 건 눈동자 색깔 뿐이었다. 에이다가 한숨을 내쉬었다. 이미 숨결에서 습지 냄새가 났다. 에이다는 뭐든 잘 빨아들이는 아이였다. 괴물들은 오빠가 그렇게 생각하길 바랄 거야. 파투니아 할머니는 놈들이 우리를 산채로 잡아먹을 거랬어. 저런 나무들 뒤에서 뛰쳐나와 우릴 통째로 꿀꺽 삼킨다고. 뭘 모르는 쪽은 자기가 아니라 나라는 말투였다. 파투니아 할머니가 널 겁주려고 한 거야. 이 숲속에는 아무도 살지 않아. 우리가 여기서 북부로 갈 수 있을까? 반짝반짝 희망 어린 눈빛으로 에이다가 물었다. 북부? 이곳에 걸맞지 않은 단어 같았다. 엄만 우리가 거기로 갈 거랬잖아. 에이다의 말에 엄마와 나눈 이야기가 떠올랐다. 나는 욱신거리는 머리를 손으로 문지르면서 부끄러움과 슬픔에 하마터면 울 뻔했다. 농장을 탈출한 뒤 난 돌아가서 애나를 데려오기로 결심했다. 내 친구 애나를 구해야만 했다. 내가 가려 하자 엄마가 나를 말리고 대신 갔다. 그러나 두 사람은 오지 않았고 개들만 몰려오자 우리는 엄마가 시킨 대로 강으로 달아났다. 이 습지에서 북부로는 못 가. 더구나 우리끼리 북부로 갈 순 없어. 차마 하지 못한 말이 허공에 맴돌았다. 엄마 없이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파투니아 할머니는 가끔 북부 이야기를 해줬어. 거기 사람들은 새처럼 자유롭대. 만약 사람이 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아마 북부가 그곳일 거야. 거기 가면 우리도 나는 법을 배워서 여기로 돌아와 엄마를 데리고 날아갈 수 있을지도 몰라. 이따금 에이다의 꿈이 너무 밝게 타올라서 내 힘으로는 끌 수가 없다. 난 웅얼웅얼 대꾸했다. 글쎄, 모르지. 에이다는 나를 보고 생긋 웃었다. 긍정의 대답으로 여기는 눈치였다. 엄마는 뭐든 잘 찾아냈다. 닭장 깔집 아래 묻힌 달걀, 내 무릎 뒤에 숨은 진드기, 3년 전에 밭에 뿌리고 남은 박하씨, 내가 아끼는 돌멩이 등등 못 찾는 게 없었다. 엄마는 나를 찾는 데 선수였고 특히 에이다를 잘 찾았다. 꼬맹이 시절에 에이다는 늘 이리저리 돌아다니다 말썽을 일으켰다. 배수구에 발이 끼거나 쐐기풀에 머리칼이 엉키거나 숲에서 길을 잃었다. 그때마다 부엌에서 엄마가 어떻게 알았는지 용케 에이다를 찾아왔다. 엄마는 우리더러 강으로 달려가라고 했다. 아마 나중에 엄마가 우릴 찾아올 것이다. 나는 그 생각을 하며 일어나 앉았다. 어느 강기슭인지 엄마가 어떻게 알아? 머리가 지끈거렸지만 난 길쭉한 나무가지 2개를 집어들고 강기슭으로 가서 땅에 꽂은 다음 2 나뭇가지를 서로 기대어 놓아 자리를 표시했다. 에이다가 물었다.
뭐 하는 거야? 엄마라면 이걸 발견할 거야. 난 속으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습지가 거부하기라도 하듯 축축한 땅이 나뭇가지들을 끌어당겨 쓰러뜨렸다. 다시 세워보았지만 또 쓰러졌다. 안 돼, 틀렸어. 나는 발가락으로 무른 땅을 파며 투덜거렸다. 하지만 엄마가 우리처럼 강 하류로 떠내려오면 우리가 멈춘 그곳에서 엄마도 멈출 테고 결국 우리가 있는 강 기슭으로 올라오게 될 터였다.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다. 엄마는 우릴 찾아낼 것이다. 꼬리를 무는 생각들에 지친 난 털썩 주저앉았다. 주위의 모든 것이 출렁이기 시작했다. 관자놀이의 상처에서 피가 흘러내렸다. 습지와 에이다와 강이 나를 애워싸고 빙빙 돌았다. 우린 잠시 여기 있어야겠어. 동생에게 말하고 머리를 도로 땅에 대자 졸음이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3. 스톡스. 서덜랜드 농장의 노예감독 스톡스는 자신의 3가지 능력을 자랑스러워했다. 밭에서 일하는 노예들을 서 있기도 힘들 때까지 몰아붙이기, 노예가 달아나려는 낌새를 알아차리는 본능, 탈주자를 쫓아가 서덜랜드 농장으로 잡아올 사냥개 훈련시키기. 로즈와 호머, 에이다가 사라진 날 밤에 스톡스의 본능은 살짝 무뎌져 있었다. 노예 숙소를 가로지르는 흙길 초입에 자리 잡은 감독실 안에서 스톡스의 관심은 온통 카드놀이에 쏠려 있었다. 스톡스 밑에서 수습 감독으로 일하며 최근에 그의 2 여동생과 결혼해 처남이 된 릭과 론도 있었다. 누이들을 생각해서 고용하긴 했지만 스톡스는 굼뜨고 밀어난 2 처남이 못마땅했다. 그래도 릭과 론에게 좋은 점이 하나 있었는데 카드놀이에서 늘 진다는 것이었다. 그날 밤 줄곧 승승장구한 스톡스는 딴 돈으로 뭘 할까 궁리했지만 이내 운이 다했는지 형편없는 패를 손에 쥐고 말았다. 난처해진 스톡스는 노예 숙소 점검을 위해 잠시 노름을 중단했다. 다음에 어떤 패를 낼지 고민할 시간을 벌어야 했다. 릭과 론은 일자리를 준 매형의 비위를 기꺼이 맞춰주었다. 콧등에 카드 얹기 놀이를 하며 스톡스를 기다렸다. 노예 숙소의 첫 번째 판잣집 문을 활짝 열어보니 이상한 점은 없었다. 지고 있는 노름판으로 돌아가려던 스톡스는 호머의 판잣집 앞에서 문득 멈춰섰다. 문을 벌컥 열었다. 3 사람이 누워 있어야 할 방바닥이 휑했다. 탈주자다. 스톡스는 감독실을 향해 소리쳤다. 릭과 론이 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동시에 물었다. 뭐라고 했어요? 탈주자라고. 걔를 데려와. 스톡스가 지시하자 릭이 물었다. 지금요? 그럼 다음 주에 데려올 거냐, 이 멍청아. 스톡스가 호통을 치자 이번엔 론이 물었다. 이 밤에요? 뭐, 어둠이 무섭냐? 스톡스의 고함에 릭이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아니요. 론은 기죽은 얼굴로 물었다. 저도 안 무서워요. 하지만 횃불은 들고 가야겠죠? 스톡스는 날이 선 목소리로 명령했다. 개들이나 데려와. 릭과 론이 불이 나게 달려갔다. 3 남자는 탈주자를 빨리 잡으려고 젊은 개를 먼저 풀어놓았다. 하지만 시끄럽기만 할 뿐 쓸모가 없었다. 이번엔 나이 많고 훈련된 개들을 풀어놓았는데 놈들의 코는 사람이 풍기는 두려움의 냄새를 잘 맡았다. 개들이 전후 좌우로 오가며 세심하게 숲 바닥에서 냄새를 찾는 동안 주위에 요동치는 강물 소리와 나직이 헐떡이는 개들의 숨소리만 들렸다. 일렁이는 횃불들이
숲속의 마른 나무줄기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창백한 잎사귀들은 그 빛에 번들거렸다. 시간이 갈수록 길은 점점 험해졌지만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다. 론이 중얼거렸다. 개들 상태가 안 좋은가 본데요. 스톡스는 욕을 하고 싶었지만 애써 참으며 대꾸했다. 아니야, 난 이 녀석들을. 그때 벼랑간 개들이 걸음을 멈추더니 코를 서쪽으로 돌려 달리기 시작했다. 냄새를 맡았군. 스톡스가 말했다. 세 남자는 개들이 지저대는 방향으로 힘겹게 나아갔다. 릭이 의기양양하게 소리쳤다. 놈들은 도간에 든 쥐야. 4. 호머. 잠이 깼는데도 멍했다. 내 팔 밑에 누운 에이다는 이른 아침 잿빛 안개 사이로 습진 나무들을 살피고 있었다. 에이다가 나를 껴안았다. 겨우 정신이 들었네, 오빠. 응. 말은 그렇게 했지만 내 무거운 머리의 생각은 달랐다. 에이다는 칭얼대듯 말했다. 몇 번이나 깨웠는데 꿈쩍도 안 했어. 나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물었다. 누구 본 사람 있어? 아니, 그렇지만 궁금했어. 오빠는 신발 두 짝 아저씨도 북부로 가려다 여기 왔을 거라고 생각하지? 신발 두 짝 아저씨 생각은 하고 싶지 않았다. 그건 왜 물어? 나는 이미 답을 알면서도 물었다. 그 아저씨는 밤에 일어나 도망쳐서 아무한테도 붙잡히지 않았어. 아마 북부로 달아났겠지만 이곳에도 들렸을 거야. 신발 두 짝 아저씨는 노예 숙소의 이야깃거리였다. 아저씨는 우리와 달랐다. 집안에서 일하지도 않았고 농장 일꾼도 아니었다. 추수나 파종 때는 들에 나가 일했지만 주로 크럼 주인님의 심부름을 했다. 식사를 대령하거나 사람을 불러오는 일 따위. 그러다 신발이 생겼다. 그걸 신은 아저씨를 보자마자 우리는 신발 두 짝이라고 불렀다. 크럼 주인님이 버린 구두였다. 밑창이 다른 낡은 가죽 구두를 신발 두 짝 아저씨는 침을 뱉어가며 열심히 닦아 반짝반짝 광을 냈다. 노예 숙소에서 그런 신발을 가진 사람은 아저씨뿐이었다. 신발을 신으면 부러진 가시나무 가지를 밟거나 뱀에게 물리는 등 온갖 위험을 피할 수 있었다. 그래서 맨발로 달아난 노예들은 대부분 붙잡혀 도로 끌려왔다. 하지만 신발 두 짝 아저씨는 탈출에 성공했는데 다들 구두 덕분이라고 생각했다. 사람들은 대부분 신발 두 짝 아저씨가 외아들 데스먼드 때문에 달아났으리라 짐작했다. 크럼 주인님이 데스먼드를 팔았을 때 신발 두 짝 아저씨는 조금 변했다. 하지만 아저씨의 아내 셀리 아줌마는 완전히 변했다. 한때 노예 숙소의 빛이었던 아줌마는 아들이 팔려가자 생기를 잃어버렸다. 에이다가 말했다. 아저씨가 저 강에 들어갔으면 틀림없이 구두를 잃어버렸을 거야. 달릴 수 있는데 뭐하러 강에 뛰어들어. 어차피 우리랑 상관없는 일인데 그런 말은 왜 한 거야? 에이다는 무덤덤하게 대답했다. 그냥 생각이 났어. 남들과 달리 난 신발 두 짝 아저씨가 사라진 후 기분이 좋았다. 오늘 이른 아침에 아저씨와 크럼 주인님이 주고받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다. 난 저택 옆에 있었고 뒷문 현관에서 주인님은 노예 숙소에 살다 달아난 윌슨에 대해 나지게 이야기하고 있었다. 너 윌슨이 어디로 갔는지 알지? 그럼 주인님이 물었다. 신발 두 짝 아저씨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어서 말해. 어차피 우리한테 붙잡힐 놈이야. 주인님이 퇴근하자 아저씨가 입을 열었다. 압니다, 주인님. 그 친구는
맥그레스 농장으로 갔다고 들었습니다. 윌슨의 동생이 거기로 팔려갔다더군요. 그럼 주인님은 입에 고인 담배침을 뱉었다. 신발 두 짝 아저씨가 말을 이었다. 동생을 만나면 바로 돌아올 겁니다. 주인님이 또 침을 찍 뱉고 말했다. 이제 그만 밭으로 돌아가 봐. 거기 일손이 모자랄 게야. 그럼 주인님, 실은 여쭙고 싶은 말씀이... 신발 두 짝 아저씨는 말꼬리를 흐렸다. 담배침이 또 현관 바닥에 튀었다. 아저씨가 다시 입을 열었다. 올해 농사는 풍작일 것 같습니다. 전에 그러셨죠? 농사가 잘 되면 데스먼드를 다시 데려올 수 있지 않을까요? 제발 그래달라고 애원하는 말투였다. 제 아내 셀리가 애를 너무 그리워해서요. 주인님은 심드렁하게 말했다.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아니야. 어서 밭으로 돌아가. 나는 저택을 돌아 숙소로 달려갔지만 두 발이 머리만큼 빨리 움직이지 않았다. 결국 앞으로 고꾸라져 언덕 아래로 굴렀다. 진흙투성이가 되어 고개를 드니 신발 두 짝 아저씨의 구두가 보였다. 여기서 뭐하니? 아저씨가 나를 일으켜 세워주며 물었다. 엄마가 뭘 좀 갖다 달래서요. 내 대답에 아저씨는 나를 뚫어져라 보았다. 나는 달려가며 말했다. 빨리 엄마한테 가야 해요. 이튿날 맥그레스 농장에서 붙잡힌 윌슨은 채찍으로 맞았다. 끔찍한 광경이었다. 채찍질은 아무리 많이 봐도 도무지 익숙해지질 않는다. 매번 괴롭다. 백인들은 이럴 때마다 늘 우리를 강제로 지켜보게 했다. 신발 두 짝 아저씨는 크럼 주인님 뒤에 서서 줄곧 땅만 보았다. 울부짖는 소리에 이어 뭔가 깍깍대더니 습지가 소란스럽게 깨어났다. 에이다는 일어나 앉아 나무들이 마치 달려드는 괴물이냐 쳐다보았다. 내 얼굴에서 가느다랗게 피가 흘러내렸다. 나는 강 기슭으로 기어가 물 웅덩이에 손끝을 담그고 차가운 물로 내 뜨거운 머리를 씻었다. 빨리 지혈해야 한다는 것은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그럼 뭘 꾸물거리느냐? 서덜랜드 농장에서 조 할아버지가 종종 나한테 하던 말이었다. 나이가 엄청 많은 할아버지였다. 내가 꼬맹이였을 때도 그분은 노인이었다. 그럼 주인님이 어린 아이일 때부터 하인 노릇을 했다. 그럼 주인님은 결혼식 날 자기 아버지에게서 조 할아버지를 선물로 받았다. 지금껏 나는 노예들이 온갖 방식으로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모습을 보았다. 우리는 팔려가거나 대여되거나 끌려갔지만 선물로 보내지는 것은 너무나 이상했다. 선물이란 말은 근사하게 들리지만 노예의 이동은 언제나 볼썽 사나웠다. 그걸 선물이라 부르는 건 옳지 않아 보였다. 조 할아버지는 생각이 깊은 사람이었고 그 농장에서 오랜 세월 살아남았다. 나는 그분을 보면서 많이 배웠다. 피가 나는 상처를 천으로 묶는 모습도 봤었다. 그때를 떠올리며 바짓단을 잡고 양모 천을 길게 찢어 머리에 2번 감은 다음 끝부분을 천 사이에 끼웠다. 개에게 물린 발목도 살펴보려 할 때 에이다가 내 주의를 끌었다. 저 소리 들려? 놈들이 다가오는 것 같아. 에이다는 긴장한 표정으로 일어섰다. 우릴 잡으러 오는 괴물 따윈 없어, 에이다. 나는 뒤로 누웠다. 에이다가 돌아서서 안개 자욱한 하늘을 향해 귀를 쫑긋 세우며 말했다. 괴물 얘기가 아니야. 개들이 온다고. 오, 호머.
기저귀 있는 새소리와 습지의 갖가지 소리 사이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에이다가 소곤소곤 물었다. 멀어? 여기서 들릴 정도면 별로 멀지 않아. 높다른 수풀과 빽빽히 뒤엉켜 있는 넝쿨담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었다. 가자. 나는 동생의 손을 잡고 잎사귀들이 성긴 쪽으로 가려 했다. 에이다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괴물을 만나면 어떡해? 우린 여기를 지나가거나 저 강기슭으로 돌아가야 돼. 어느 쪽이 안전하겠니? 에이다는 세차게 흐르는 물을 물끄러미 보다 물었다. 이번엔 더 빨리 달리면 날 수 있을까? 꿈을 포기하지 못하는 에이다다웠다. 얼른 이쪽으로 가자. 난 동생을 데리고 성긴 잎사귀들을 지나쳐 습지로 더 깊이 들어갔다. 식물과 나무, 넝쿨, 덤불이 너무 우거져 달리기가 어려웠다. 어차피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도 알 수 없었다. 그저 수풀을 헤치고 나아갈 따름이었다. 어느 길이 맞지? 어쨌든 개들이 짖는 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변변한 신발도 신지 않은 데다 땅이 어찌나 축축하던지 흙이 우리를 통째로 삼킬 것만 같았다. 우리가 이동하는 사이 깍깍대고 그르르 하는 소리가 잦아들었다. 마치 습지가 입을 다물고 우리를 지켜보기로 한 것 같았다. 내가 걸음을 내디는 순간 발밑에 진흙탕이 꺼지는 느낌이 들었다. 수렁이었다. 질척한 흙이 내 발을 잡더니 곧이어 다리를 붙들었다. 오빠! 에이다가 소리치곤 두 팔을 허우적대며 나를 잡으려 했지만 구덩이가 계속 나를 밑으로 끌어당겼다. 난 동생에게 외쳤다. 붙잡을 거 가져와, 에이다. 막대기든 뭐든. 에이다가 휙 돌아서서 우리가 지나온 수풀로 들어가 사라졌다. 내가 움직일 때마다 땅은 나를 더 잡아 끌었다. 진흙 속에서 다리가 덩쿨에 감겨 있어 몸부림칠수록 점점 조여들었다. 어느덧 허리까지 잠겼다. 나는 고래고래 소리 질렀다. 에이다! 에이다! 잠시 후 수풀이 흔들리는 게 보였다. 그 사이 10년은 지나간 기분이었다. 에이다가 소리쳤다. 막대기를 찾았어. 땅에 떨어진 나뭇가지였는데 길고 무거워 보였다. 에이다가 내 쪽으로 나뭇가지를 밀자 난 그걸 붙잡고 애원하듯 말했다. 에이다, 나 좀 꺼내줘. 알았어. 가지의 이파리가 무성해서 낑낑대며 당기는 동생의 자그마한 몸이 잘 보이지 않았다. 내 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점점 빠지고 있어. 이제 턱이 흙에 닿기 시작했다. 당기는 중이야. 에이다가 울부짖었지만 난 여전히 가라앉고 있었다. 이번엔 에이다가 그 가지를 나무 줄기에 대고 당겼다. 내 몸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다리를 휘감은 넝쿨이 조금 느슨해졌고 마침내 에이다가 나를 수렁에서 마른 땅으로 끌어냈다. 나는 헉헉대며 말했다. 네가 해냈어. 나무를 돌아 달려온 에이다는 가지를 넘어 내게로 왔다. 난 빙그레 웃었지만 에이다는 기쁜 표정이 아니었다. 오히려 입이 딱 벌어졌다. 오빠, 다리. 에이다가 속삭였다. 난 어리둥절했다. 무슨 소리야? 오빠 다리 좀 봐. 에이다가 손으로 가리켰다. 나는 넝쿨에 휘감긴 내 다리를 내려다봤지만 내가 본 건 넝쿨이 아니었다. 두 주먹을 합친 것만큼 굵직한 뱀이었다. 놈은 머리를 들어 내 넓적다리를 노려보면서 번들거리는 암갈색 몸통으로 내 종아리와 발을 감아조였다. 나는 입을 벌려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호파에 바람이 빠져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나 대신 에이다가 비명을 질렀다. 뱀은 내 다리와 싸우기 지겨웠는지 아니면 동생의 비명소리에 질렸는지 또아리를 튼 몸통을 더 꽉 조이며 동리가 솟은 입을 벌렸다. 난 날아오는 화살은 보지 못했다. 화살이 바람을 가르는 소리는 들었다. 벌새가 쌩하고 날아간 것만 같았다. 너무 빨라 보이진 않았지만 그게 거기 있다는 분명한 느낌. 나는 일어나 앉았다. 내 옆에 늘어져 죽은 뱀은 화살촉에 대가리가 둘로 갈라져 있었다. 뱀의 몸통은 여전히 내 다리에 단단히 감겨 있었다. 마치 죽어서도 나를 잡아먹으려는 것 같았다. 나는 발로 차서 뱀을 떨쳐냈고 에이다가 내게 달려와 물었다. 오빠, 괜찮아? 나는 헐떡이며 대답했다. 화살이 뱀을 죽였어. 에이다는 화살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당연한 일인 양 말했다. 나는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다. 누가 쏜 화살이지? 머리 위로 안개가 나무들 사이에 걸려 있었다. 안개 때문에 그 남자의 모습은 마치 다른 세상, 어떤 환상의 세계에서 내려오는 새처럼 보였다. 나와 에이다 위에 구름 같은 안개를 뚫고 한 남자가 긴 팔다리를 독수리 날개처럼 펴고 내려왔다. 그는 나뭇가지들 사이에 통로로 추락하듯이 그대로 떨어졌다. 소리 없이 내려오던 남자는 땅에 가까워지자 나뭇가지를 차례로 잡으며 낙하 속력을 늦추고 나와 에이다 앞에 두 발로 섰다. 뒤로 펄쩍 뛴 난 하마터면 뱀에 걸려 자빠질 뻔했다. 에이다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눈을 부릅뜨고 그대로 서 있었다. 6. 호머. 지금껏 내가 보아온 사람들과는 너무나 달랐다. 남자의 피부는 아름답게 번들거리는 짙은 호두갈색이고 긴 밧줄처럼 여러 갈래로 따아내린 머리가 그의 넓은 어깨와 등을 따라 늘어져 있었다. 한때는 새하였을 법한 셔츠 옷깃에는 작은 주름 장식이 달려있고 옷자락은 닳아서 너덜너덜했다. 가슴을 가로지르는 털 가죽끈을 따라 등에 활과 화살통이 매달려 있고 화살통에는 방금 뱀을 죽인 화살이 가득했다. 그의 허리에는 난생 처음 보는 이상한 밧줄이 감겨 있었는데 마치 덩굴을 꼬아놓은 것 같았다. 우리는 남자 바로 앞에 있었지만 그는 우리에게 눈길도 주지 않았다. 뭐라고 말 좀 해요. 난 속으로 투덜댔다. 하지만 온갖 생각에 막혀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에이다가 침묵을 깨고 물었다. 구름 속에서 여기로 날아왔나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는 듯한 표정이었다. 남자는 에이다를 지나쳐 짐승 가죽으로 만든 신발로 나를 넘어갔다. 그리고 끙 하는 소리와 함께 뱀 사체에서 화살을 뽑은 다음 피 묻은 화살촉을 바지에 쓱쓱 닫고 화살통에 화살을 넣었다. 에이다가 남자에게 걸어가서 그를 쳐다보며 물었다. 다른 곳으로도 날아가나요? 북부에서 날아가 본 적 있어요? 우리는 북부로 가는 중인데 개들이 쫓아왔고 날 수가 없어서 강물에 휩쓸려서 여기로 온 거예요. 남자는 묵묵부답이었다. 어쩌면 귀먹었을 수도 있었다. 상관없다는 듯 에이다는 계속 이야기했다. 이 습지에 살아요? 혹시 여기 사는 괴물을 본 적이... 남자는 에이다의 얼굴 앞에 손을 들어 보였다. 세 손가락이 있어야 할 자리가 매끈하게 뭉툭했고 남은 손가락은 엄지와 검지뿐이었다. 에이다는 생각을 멈추고 눈앞에 있는 반만 남은 손을 뚫어져라 보았다. 그때 남자가 우리 둘에게 조용히 하라고 손짓하며 속삭였다. 개들이다. 울창한 숲을 사이로 개 짖는 소리와 고함 소리가 울려 퍼졌다. 돌아와라 깜둥이들아.
너희가 여기에 있는 거 다 안다. 우리 개들이 네 놈들을 찾아낼 거야. 스톡스였다. 어디에서도 그의 목소리는 알 수 있었다. 에이다가 나를 붙잡고 내 귀에 나지게 외쳤다. 우리 돌아가야 해? 에이다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스톡스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 둘 다 알고 있었다. 그 사람이 오고 있어. 에이다가 말했다. 그러곤 울창한 숲으로 달려가다 넘어지고 쓰러졌다. 나도 처음엔 동생을 따라가려 했지만 호기심에 남자를 힐끗 돌아보았다. 그는 스톡스의 고함에도 놀라지 않았다. 제정신이 박힌 사람이라면 누구나 스톡스를 두려워했다. 하지만 이 남자는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다. 그는 두 손가락만 남은 손을 휙 뻗어 에이다의 치마를 붙잡았다. 그리고 에이다가 입을 열기도 전에 치맛자락을 길게 찢었다. 남자는 그 천을 가늘게 둘로 나누고 화살통에서 화살 2개를 꺼내 각각의 촉에 천을 감았다. 그런 다음 호주머니에서 끈적이는 갈색 덩어리를 꺼내더니 두 화살촉에 조금씩 문질렀다. 다른 쪽 호주머니에서는 성냥 하나를 꺼내 성냥의 나무 끄트머리를 입에 물었다. 스톡스가 호통을 쳤다. 깜둥이 꼬맹이들아, 내가 그리로 가서 끌고 오기 전에 나와라. 릭도 소리쳤다. 쫓아가서 흠신 두들겨 베주겠어. 넌 입 다물어. 스톡스의 목소리였다. 날아다니는 남자는 여전히 달아나지 않았다. 오히려 나와 에이다를 보며 말했다. 여기 있어라. 여기 있으라니. 이 남자는 미친 게 틀림없었다. 하지만 에이다와 나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개들이 거기 가면 내 놈들을 찾아서 갈갈이 찢겨 발길 게야. 이리 나오면 너희를 건드리지 못하게 해주마. 스톡스가 약속했다. 날아다니는 남자가 허리에서 끈을 풀어 나무줄기에 휘감더니 다람쥐처럼 빠르게 나무를 올라가 잎사귀와 가지 사이로 사라져버렸다. 아저씨 보여? 에이다는 고개를 들어 위를 보며 물었다. 아니. 난 스톡스에게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오빠 생각엔 돌아올 것 같아? 돌아올 수밖에 없어. 달리 갈 데가 없잖아. 다시 날아갈 수도 있지. 몰라. 하지만 우린 여길 벗어나야 하는데. 내가 달아날 방법을 궁리하는데 스톡스가 말했다. 너희 엄마는 우리 손에 있다. 깜둥이 꼬마들아. 에이다가 내 손을 너무 꽉 잡아서 살갗에 손톱 자국이 났다. 엄마를 다시 만나고 싶어 하는 거 안다. 그러니 냉큼 거기서 나와. 스톡스의 말을 습지가 듣기라도 한 듯 숨어있는 짐승들이 찍찍대고 깍깍거리며 시끄러워지기 시작했다. 에이다가 울먹였다. 엄마가 붙잡혀 있대. 나도 들었어. 마음속으로 빽 소리쳤다. 에이다는 몹시 괴로운 표정이었다. 스톡스한텐 가기 싫지만 엄마가 보고 싶어. 날아다니는 남자는 가버린 것 같았다. 하지만 곧 나무 꼭대기에서 못 대가리만한 작은 불이 안개 속에서 깜빡이는 것이 보였다. 그 아저씨야. 난 에이다에게 보라고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불붙은 화살이 우리 위로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 마른 낙엽 더미에 꽂혔다. 처음에는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이내 커다란 주황색 불길이 일었다. 불이 나무들을 핥자 새떼가 날아올라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 또 다시 머리 위로 날아간 불화살은 죽은 나무에 불을 붙였고 거기서 솟구치는 검은 연기에 우리 코가 따가웠다. 굴뚝 청소를 해야 하는 엄마의 부엌에서 나던 매캐한 냄새였다. 누군가 소리쳤다. 습지에 불이 났다. 스톡스도 악을 썼다.
걔들을 대피시켜! 여길 빠져나가야 해! 그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다. 에이다와 나는 선체로 입이 딱 벌어졌다. 상상도 못 해본 일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스톡스조차 두려워하는 인간을 본 것이다. 7. 호머. 아저씨가 스톡스를 겁줘서 쫓아버렸어. 에이다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제껏 스톡스를 겁준 사람은 없었다. 겁을 주는 건 스톡스 몫이었다. 하지만 날아다니는 남자는 자기가 어떤 일을 했는지 관심이 없었다. 나무에서 내려온 그는 길게 따아내린 여러 갈래 머리를 하나로 묶고 자루에서 꺼낸 작은 도끼로 길을 내며 뒤엉킨 숲을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갔다. 남자가 돌아서더니 자기를 따라오지 않는 우리를 보았다. 에이다가 남자를 향해 소리쳤다. 그런 건 어디서 배웠어요? 나도 물었다. 당신은 누구죠? 이 습지에서 뭐 하는 거예요? 남자는 절레절레 고개를 젓고 계속 풀을 베며 나갔다. 하지만 이내 멈추곤 처음으로 나를 똑바로 보았다. 난 등골이 오싹했다. 남자가 나를 보며 입을 열었다. 질문이 형편없구나. 좋은 질문이란 이런 거야. 넌 진창에서 곰 발자국을 찾을 수 있니? 밤에 뱀을 피해서 걷는 요령은? 사냥은 할 줄 알고? 에이다가 대꾸했다. 오빠는 그런 거 하나도 몰라요. 조용히 해. 난 발끈했지만 동생의 말은 사실이었다. 모르는 거 맞잖아. 에이다가 셀쭉거렸다. 그렇다면 너희는 날 따라오는 게 좋아. 남자가 곧바로 다시 풀을 베기 시작했다. 당신을 따라서 어디로? 이 남자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지는 알 수 없었다. 스톡스가 우리를 찾아냈으니 엄마도 탈출하기만 하면 우리를 찾을 수 있을 터였다. 우리가 여기 있어야 엄마를 만나게 된다는 뜻이었다. 뱀을 사냥하고 불을 일으키는 남자에게 그걸 설명하긴 너무 어려웠고 에이다에게는 훨씬 더 어려웠다. 우리도 가는 게 좋겠어. 에이다가 말하곤 남자를 뒤쫓아갔다. 에이다! 내가 불렀지만 소용없었다. 덤불 사이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남자의 머리가 보였다. 그리고 시야에서 사라지기 직전에 남자가 말했다. 슐레먼, 내 이름은 슐레먼이다. 8. 애나. 호머와 에이다가 서덜랜드 농장을 탈출하던 밤, 애나는 개 짖는 소리에 놀라 잠이 깼다. 애나처럼 판잣집 흙바닥에 누워 자던 나머지 4사람, 두 아이와 애들 엄마 아빠도 놀라서 깼다. 그 소리가 무슨 뜻인지는 모두 알고 있었다. 탈주자. 누군가 도망친 것이었다. 4사람은 판잣집의 작은 창문 밖을 물끄러미 보았다. 애나는 밖으로 나갔다. 이슥한 밤이었다. 그때 스톡스와 두 남자가 개들을 데리고 애나를 지나쳐 달려갔다. 개들은 이미 코를 킁킁대며 냄새를 찾고 있었다. 스톡스가 애나에게 호통을 쳤다. 네 집으로 돌아가! 스톡스 뒤에서 달려가는 릭과 론도 소리쳤다. 얼른 돌아가라고! 애나는 문간 그늘로 숨어 그들이 멀어지길 기다렸다. 누가 달아났지? 세러랑 걔 아빠? 아니면 키 큰 두 아저씨? 클라이브와 헨리? 아니야. 그들의 판잣집 창문 안에서 촛불이 깜빡였다. 한 곳을 제외하면 모든 집에 불이 켜져 있었다. 그럴 리 없어. 애나는 호머의 낡은 판잣집 문을 밀어 열면서 속으로 외쳤다. 달빛이 안으로 쏟아지자
여전히 바닥에 누워 코를 고는 파투니아 할멈과 그 옆에 빈 담요 3장이 드러났다. 호머가 사라졌다. 3사람 모두. 추억 하나가 애나의 마음속에 차올랐다. 이곳에서 지내기 시작한 초기에 애나를 처음 만난 호머는 말수가 거의 없었고 심지어 애나에게 눈길도 주지 않았다. 하지만 애나는 친구가 되리라 믿었다. 조용히 둘만 있을 때면 호머가 말문을 열었기 때문이다. 호머가 비밀을 털어놓았을 때 애나는 이제 단짝이 됐다고 생각했다. 어느 날 오후 애나와 호머는 단둘이 강가에 앉아 낚시로 저녁거리를 잡고 있었다. 호머가 애나에게 몸을 기울이고 속삭였다. 난 나를 안 보이게 할 수 있어. 안 보이게 하는 게 뭐야? 애나는 갸우뚱했다. 잽싸게 숨는단 소린가? 사람들 눈에 내가 안 보인다고. 호머의 대답에 어리둥절해진 애나는 이마를 찡그리고 빤히 쳐다보다 어이없다는 듯 말했다. 난 너 보이는데? 호머는 한숨을 지었다. 그게 아니라 내가 그러고 싶을 때 그런다는 거야. 보아하니 호머는 진심이었다. 애나에게 호머는 난생 처음 가져본 친구였다. 그러니 호머의 말을 믿어줘야 할 것만 같았다.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 수 있어. 애나는 느릿느릿 대꾸했다. 좋아. 호머가 숨을 들이마시더니 얼굴 표정이 굳었다. 입술만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며 설명했다. 스스로를 없는 존재로 생각해야 돼. 그 자리에 있지만 안 보이는 존재 말이야. 난 그걸 열심히 해. 그래서 평소에 아무도 날 보지 못하지. 애나는 눈을 가늘게 뜨고 호머를 보며 말했다. 지금 하고 있니? 아직도 네가 보이는데? 아니, 지금은 안 해. 호머는 마음이 상했는지 고개를 돌려 강을 보며 손짓으로 밭을 가리켰다. 저기서 하지. 난 네가 주인마님과 있을 때 그걸 하면 좋겠다 싶었어. 너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았거든. 호머는 강에 돌을 던졌다. 그럴 수도 있겠네. 애나는 친구의 기분을 풀어주고 싶었다. 호머의 말이 계속되었다. 네가 보이지 않으면 마님이 지금처럼 너를 괴롭히지 못할 테니까. 애나가 한숨을 내쉬었다. 모르겠어. 마님이 성질을 부리기 시작하면 난 진짜... 애나는 잠시 생각하다 덧붙였다. 안 보이는 것의 반대가 뭐야? 빨강? 그래, 난 빛나는 빨강이고 그래서 마님한테 맞는 거야. 애나가 서글프게 웃었다. 그래, 네 말이 맞겠다. 호머는 애나 혼자 웃지 않게 같이 웃어주었다. 추억을 떠올리며 방긋 웃는 애나는 오두막 안을 둘러보고 친구의 이름을 나지게 불렀다. 호머. 피투니아 할멈의 코 고는 소리만 들릴 뿐 아무런 대답이 없자 애나는 호머가 보이지 않는 게 아니구나 생각했다. 사라진 거였다. 더구나 호머의 말은 틀렸다. 호머는 자신을 보이지 않게 할 수 없었다. 보이지 않는 소년을 잡으러 한밤중에 남자들과 개들이 몰려갈 리 없었다. 여전히 정말이라고 우길지 모르지만 호머는 투명 인간이 아니었다. 문을 닫은 애나는 자신을 두고 떠난 호머를 말없이 용서했다. 그리고 하늘에서 북극성을 찾아 하나밖에 없는 친구가 무사하길 빌었다.